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할 차례가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죠? 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자, 기본적인 개념, 그 다음에 비과세까지 여러분들에게 정의해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계산식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 계산식 다시 한번 정의를 좀 해보죠. 앞자만 따서 우리 어떻게 외웠었어요? 가필, 차특, 소, 기, 과.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 차익을 구하시고 다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서 양도소득금액을 구한 다음에 기본공제를 빼서 과세 표준을 구하더라. 그래서 여기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을 구한다. 요 계산식까지는 반드시 암기하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앞자만 따서 가필, 차특, 소, 기, 과.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흐름도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겠죠?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이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소득금액 전까지는 자산별로 계산하고 소득금액 이후부터는 1년치를 모아서 인별로 계산을 합니다. 네, 이 내용까지 우리 지난 시간에 정리를 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 계산식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양도가액에서 뭘 뺀더라? 필요경비를 뺍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잔액이 떨어지면 손해를 봤다 그래서 차손이라고 하고, 플러스 잔액이 떨어지면 이익을 봤다 그래서 차익이라 그래요. 우리는 뭐가 나왔을 때 세금을 내는 거예요? 차익이 나왔을 때 세금을 내는 건데, 이때 필요경비 항목에는 크게 취득가액이 있고 기타 필요경비라고 해서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세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취득가액, 두 번째는 자본적 지출, 세 번째는 양도비인데, 왜 세 가지가 지금 존재를 하느냐면 거래 단계가 세 단계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은데, 자, 보죠. 우리 다시 한번. 자산을 취득을 해서 보유하고 있다가 언젠가는 팔 겁니다. 그때 팔았을 때 받은 돈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가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해서 수익금액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 돈을 벌기 위해서 그동안에 쓴 돈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필요경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때 필요경비의 개념을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기억을 좀 하고 계셔야 돼요. 필요경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글자 그대로 필요한 지출을 말하는데, 뭐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출이냐면 그 앞에 금액을 창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출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이 금액을 창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출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필요경비라고 그래요. 쉽게 이야기해서 식당을 운영을 한다. 그러면 수익금액은 식당에서 음식을 팔아서 받은 돈이 수입일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빼야 될 비용에는 뭐가 있을까요? 재료비 빼야 되고, 그 다음에 건물 유지비 빼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재료비라든지 또는 뭐 각종 공과금이라든지 또는 임차료라든지 이런 걸 비용 처리해 줄 거란 말이에요. 문제는 왜 재료비나 임차료나 또는 각종 공과금을 우리가 비용 처리를 해주느냐. 당연히 이 모든 비용들이 음식을 판매하기 위해서 지출한 돈이니까 그래요. 즉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 지출한 돈이니까 그 돈을 빼주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를 해서 만약에 친구들하고 술 한잔 먹는 값이 있거나 또는 가족들하고 여행한 비용은 비용 처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 음식 판매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니까.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예요. 이 수입 금액을 창출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필요경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 일단 세 단계를 거쳐야 돼요. 첫 번째는 뭘 했어야 돼요? 취득을 했어야 되죠. 두 번째는 보유했어야 되죠. 세 번째는요, 팔아야지만 현금화가 되겠죠. 그래서 요 세 개를 빼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때 첫 번째, 취득할 때 지출한 비용은 무조건 비용 처리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취득을 해야지만 양도라는 사건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때 취득할 때 지출한 비용을 뭐라고 표현한다? 취득가액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양도가액에서 최소한 뭐는 빼줘야 되느냐면 취득가액은 무조건 빼줘야 돼요. 문제는 취득가액 외에도 비용 처리되는 게 두 가지가 더 있는데 두 번째가 보유 중에 지출한 비용도 비용 처리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단순히 현상 유지하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이 있는데 이걸 수익적 지출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자산가치 증가를 가져오는 지출이 있습니다. 이걸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뭔만 비용 처리가 되느냐? 자본적 지출만 비용 처리가 됩니다. 수익적 지출은 비용 처리가 안 돼요. 왜냐하면 자산 가치가 늘어났으면 나중에 팔았을 때 더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더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자본적 지출은 나중에 수입에 영향을 끼친단 말이에요. 하지만 단순히 현상 유지하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인 수익적 지출은 나중에 수익 금액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부분은 우리가 비용 처리가 안 돼요. 자,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 아파트 때문에 매년 내는 돈들이 있을 거예요. 아파트 때문에 나가는 돈들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관리비 같은 경우 나가겠죠. 그죠? 또 각종 제세 공과금 나가겠죠. 뭐 재산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이런 것들 나가겠죠. 또 만약에 일부 수리비 등이 발생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창문을 교체를 한다거나 문짝을 교체를 한다거나 또는 장판을 새로 깐다거나 벽지를 새로 한다거나 이러한 비용들이 발생을 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때 관리비 냈다고 해서 아파트 값이 올라가요? 아니잖아요. 형광등 교체했다고 해서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 건 아니죠. 이러한 지출들을 다 무슨 지출이라 그래요? 수익적 지출이라 그래요. 이러한 것들은 비용 처리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어떤 지출을 했는데 이걸로 나중에 이 집을 팔았을 때 더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자본적 지출인데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다 수익적 지출인 거예요. 그러면 뭘 해야 아파트 값, 즉 다시 말해서 나중에 팔았을 때 더 받을 수 있을까?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리모델링이라든지 확장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들게 되겠죠.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거나 확장을 하거나 하게 되면은 남들보다 더 많이 받고 팔 수 있죠. 그러한 것들이 전부 다 무슨 지출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안에 지출한 비용 중에서도 자산가치 증가를 가져왔다면 그 비용은 자본적 지출이라고 해서 비용 처리가 되는데 규정상 뭐라고 돼 있느냐면 확장이나 리모델링 비용은 리모델링이라든지 재건축 비용이 있잖아요. 재건축을 하게 되면 자산가치가 늘어요, 안 늘어요? 늘어나죠. 이러한 것들은 다 비용 처리하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뭐 벽지라든지 또는 뭐 형광등 교체라든지 이러한 것들 단순 지출은 비용 처리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싱크대를 교체를 했다. 욕실 공사를 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비용 처리를 할 거냐 말 거냐, 즉 수익적으로 볼 거냐 자본적으로 볼 거냐 이건 애매하거든요. 어느 수준까지를 우리가 했었을 때 자본적으로 인정이 될 거냐 이 문제가 생기는데 이렇게 애매한 것들은 해당 관할 세무서에서 판단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무적으로는 여러분들께서 이걸 자본적 지출로 해서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을 들여서 싱크대를 교체를 했다면 이걸 자본적 지출로 해서 비용 처리 받고 싶으면 해당 관할 세무서에 가서 입증을 하셔야 돼요. 나는 이걸 통해서 내가 나중에 팔았을 때 좀 더 많이 받고 팔 수 있다는 걸 증명을 하시면 설득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증명을 하시면 비용 처리가 되는 거고 그걸 못 하시면 비용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그냥 이 용어 문제만 나오기 때문에 용어만 정확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양도할 때도 지출이 있겠죠? 네, 중개인을 통해서 양도했으면 중개수수료 발생하죠?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를 했으면 세무사 비용 등이 발생할 거예요. 그러한 것들도 전부 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이다. 그래서 다 비용 처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있는 항목은 총 3가지입니다. 취득할 때 지출한 비용인 취득가액과 보유 중에 지출한 비용 중에서 자산가치 증가를 가져오는 무슨 지출? 자본적 지출이에요. 수익적 지출이 아니고. 그 다음에 양도하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인 양도비 같은 경우는 비용 처리가 된다. 참고로 팔았으면 이사를 가야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팔았으면 이사를 가야 될 거예요. 그때 포장 이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 포장 이사 비용은 비용 처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인 거죠. 그런데 이사 비용은 이미 판 결과로 인해서 팔았기 때문에 떠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입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그래서 포장 이사 비용 같은 경우는 비용 처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무적으로는 그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다 비용 처리가 되는데 이 중에서 취득가액은 입증 여하에 관계없이 무조건 비용 처리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취득이라는 사건이 없으면 양도라는 사건은 절대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무조건 취득가액은 빼줘야 돼요. 대신 자본적 지출이나 양도비는 실제 지출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없을 수도 있죠. 내가 만약에 새 건물을 취득을 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다시 리모델링을 할 일은 없잖아요. 이런 형태가 되게 되면 자본적 지출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양도도 내가 직거래를 했다. 그러면 중개비용 같은 경우 발생하지 않겠죠? 그래서 요 자본적 지출이나 양도비는 실제로 지출이 됐다라는 사실이 뭐가 됐을 때만 되느냐면 입증이 됐을 때만 비용 처리가 돼요. 그래서 이걸 기타라고 하는 거예요. 기타. 네,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양도가액에서 일단 취득할 때 지출한 비용인 취득가액은 무조건 빼주도록 돼 있다. 그리고 그 외에 보유기간 중에 지출한 비용 중에서 자산가치 증가를 가져오는 자본적 지출과 양도하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인 양도비 지출액도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이때 자본적 지출이나 양도비는 반드시 뭐가 있을 때만 증빙이 있을 때만 비용 처리가 됩니다. 라고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됐나요? 자, 그러면 다시 자, 그러면은 일단 양도가액에서 최소한 뭐는 빼야 돼요? 취득가액은 무조건 빼줘야 됩니다. 그때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은 뭘로 계산할 것이냐 이 문제가 생기는데 당연히 뭘로 계산하느냐 실거래가로 계산해요.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은 전부 다 뭘로 계산한다? 실거래가입니다. 자, 실거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글자 그대로 실제로 뭐한 금액? 거래한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양도가액에서 실거래가라는 것은 실제 팔아서 뭐한 금액이에요? 받은 금액이에요. 그러면 취득가액에서 실거래가라는 것은 실제 취득하기 위해서 뭐한 금액? 지출한 금액이고 그 지출한 금액 안에는 취득하기 위해서 들어간 각종 관련 비용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자, 취득을 했으니까 무슨 세금 냈어요? 취득세 냈겠죠? 또 중개인을 통해서 취득했으면 중개수수료가 발생하겠죠? 그러한 것들이 있으면 그러한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비용 처리하십시오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냥 취득하기 위해서 지출한 것들은 다 비용 처리가 됩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실거래로 가려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될까요? 증빙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매매로 취득을 했다. 그러면 뭘로 입증을 해야 돼요? 실거래를. 매매계약서로 입증을 해야 돼요. 매매계약서가 최소한 있어야 돼요. 그걸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계약서를 분실을 했거나 또는 거래 금액 없이 거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교환 같은 경우, 교환. 그러니까 교환 같은 경우는 거래 금액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듯 만약에 실거래가를 증명할 만한 자료가 없거나 교환처럼 거래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을 했다. 그럴 때는 뭘로 계산할 것이냐 이 문제가 생기는데 그때는 추정해서 계산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줄여서 뭐라고 하느냐면 추계 방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실거래를 적을 수 있으면 당연히 실거래를 적어야 돼요. 그리고 그에 대한 증빙 자료를 같이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실거래를 적을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을 했으면 그때는 무슨 방법을 사용한다? 추계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추정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만약에 계약서가 없어도 등기부에 거래 금액이 나와 있으니까 등기부 제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등기부상에 적혀 있는 거래 금액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매매계약서, 매매 같은 경우는 매매계약서를 제출을 하셔야 돼요. 신축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공사 내역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없으면은 실거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환은 당연히 실거래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무슨 방법에 의해서 계산한다? 추계 방법이에요. 그때 추계 방법은 뭘 사용하느냐면 일단 비슷한 매매 사례가 있으면 그 매매 사례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아닌 제3자가 거래한 금액이 있으면 그 거래 금액을 사용을 하는데 가장 최근 것만 사용을 해요. 그래서 언제 것만 인정을 해주느냐면 전후 3개월 이내의 것만 인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 가격을 조회를 하게 되면 실거래가가 떠요, 안 떠요? 떠요. 인터넷에서 조회하게 되면 몇 월 며칠 날 얼마에 거래가 됐다 이런 거 뜨죠. 공시가 되어 있죠.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취득한 게 있었어요. 10년 전에 취득한 게 있는데 계약서를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러면 이걸 증명할 방법이 없는데 다행히 조회를 해보니까 10년 전 나랑 비슷한 시점에 비슷한 아파트를 산 거래가 있어요. 내역에. 그러면 그걸 가져다 쓰라고요. 됐죠? 근데 만약에 전후 3개월 이내에 매매 사례가 확인이 안 돼요. 그러면 그때는 감정받은 금액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요. 감정받은 금액이. 물론 이때 감정가액도 몇 개월 이내 것만 인정을 해주느냐면 3개월 이내의 것만 인정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쪽으로 잠깐 보시면 자산을 취득을 해서 팝니다. 자, 팔았을 때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 10억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증빙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양도가액은 얼마로 잡아야 돼요? 10억으로 잡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양도가액이 잡혔으니까 취득가액을 잡아야 되는데 취득가액을 확인을 해보니까 실거래가 4억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가 없느냐면 증빙이 없어요. 증빙이 없으니까 인정이 안 되겠죠? 그러면 이날을 기준으로 해서 전 몇 개월과 3개월, 전 3개월 또는 후 3개월 이내 비슷한 매매 사례를 확인을 합니다. 조회를 합니다. 그랬더니 비슷한 매매 사례가 하나 뜹니다. 그러면 이 금액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매매 사례도 확인이 안 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 시점에 이 당시의 금액을 감정받으라는 게 아니라 이 당시에 미리 감정받아 놓은 금액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지금 감정을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때 당시에 뭘 받아놨어야 돼요? 감정을 받아놨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샀다면 은행에서 당연히 감정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받았겠죠? 그 감정평가서 등을 가지고 있으라고요. 그러면 그걸로 가지고 취득가액을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감정가가 있으면 그때는 감정가를 쓰게 되고 만약에 이 두 개의 금액이 동시에 다 나왔다. 그럼 무조건 매매 사례를 우선 적용해 줍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해서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규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방식들을 보통 쓰느냐면 실무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이때 당시에 금매로 나왔어요. 금매로 나와서 운이 좋게 3억에 취득을 한 거예요. 물론 증빙도 있습니다. 3억에 취득했다라는 증빙도 있습니다. 근데 3억에 나중에 지금 10억에 팔았을 때 10억에서 3억을 빼면은 양도 차익이 얼마가 발생해요? 7억이 발생하니까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죠? 그러니까 미리 감정업자한테 가서 감정가를 미리 받아놓은 사람도 있어요. 나중에 쓰려고. 그리고 나서 양도했을 때 이걸 지워버리는 거죠. 계약서를 버려버리는 거죠. 없다라고 신고를 넣어요. 그리고 뭘 제출을 하느냐면 감정가를 제출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세금을 줄이신 분들도 있어요. 불법 아니에요. 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이 있다라는 것만 좀 알고 계시면 돼요. 물론 시험에서는 뭐 그냥 단순하게 순서만 기억을 좀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이 집값이 또는 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를 것 같은데 운 좋게 어떤 사람한테 싸게 샀다.
또는 경매로 싸게 받았다 그러면은 따로 가가지고 뭐 하시는 게 좋아요? 감정을 받아놓으시는 게 따로 좋아요. 예. 근데 이렇게 감정을 받아놨는데 만약에 매매 사례가 확인되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매 사례가 없는 물건들에 대해서 감정을 받아놓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지간하면 매매 사례가 다 떠요. 거래 금액이 다 공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하시고 토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매 사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감정을 받아서 가격을 많이 올려놓는 거죠. 그때 감정가액은 참고로 한 곳으로 가시면 안 돼요. 두 곳 이상으로 가셔서 감정가를 받아와야 되고 그중에 평균값을 씁니다. 왜냐하면 감정업자들이 받아놓은 금액이다 보니까 자의적으로 평가를 해요. 어떤 기준이 없어요. 자의적으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어떤 곳은 높게 평가할 때도 있고 어떤 곳은 낮게 평가하는 곳도 있다 보니까 두 개 이상을 받아서 그중에 평균값으로 가요. 그 정도쯤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매매 사례가 있거나 감정가액 전부 다 몇 개월 이내의 것만 3개월 이내의 것만 인정을 해주는데 만약에 두 개가 다 확인되면 어떻게 적용한다? 순차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매매 사례를 우선 적용을 해줍니다. 근데 매매 사례나 감정가가 둘 다 확인이 안 돼요. 그러면은 그때는 뭘로 가느냐? 환산한 금액으로 가도록 돼 있습니다.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양도가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칙은 뭘로 가는 게 원칙? 실거래가액으로 가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역시 이 실거래가가 뭐가 되지 않으면 확인되지 않거나 인정할 수 없다. 즉 확인되지 않았다. 증빙이 없거나 거래 금액이 안 나온 거나 또는 인정할 수 없다. 증빙은 있는데 허위임이 명백하거나 이런 경우에요. 그럴 때는 역시나 추계 방식을 사용하고 그때 추계 방식은 똑같이 비슷한 매매 사례가 있으면 매매 사례를 사용하고 감정가가 있으면 감정가를 사용하는데 둘 다 나오면 역시 어떻게 적용한다?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즉 매매 사례를 우선 적용합니다. 근데 매매 사례나 감정가액이 다 확인이 안 되면 뭘 사용하느냐면 기준시가를 사용을 하고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면 취득가액은 죽었다 깨어나도 기준시가로 가도록 돼 있어요. 자, 기준시가가 뭔지는 아시겠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시가라는 게 있고 실거래가라는 게 있어요. 자, 시가가 뭡니까? 시가. 시장 가격의 줄임말이에요. 실거래가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실제로 거래한 금액이에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다르겠죠. 비슷하긴 해도 동일하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동일한 경우도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은 다를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귤 한 박스에 2만 원 정도 한데 그게 뭐예요? 시가. 나는 19,000원 주고 샀어. 그게 실거래. 아셨죠?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당연히 뭘로 계산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게 기본이라고요. 왜? 거래에서 나오는 세금이니까. 그래서 실거래가로 가는데 이게 확인이 안 되면 뭘로 가야 돼요? 시가로 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시가로 가기 전에 매매 사례나 감정가가 있으면 그걸 먼저 사용을 하고 매매 사례나 감정가가 없으면 뭘로 가야 돼요? 시가로 가야 돼요. 근데 시가가 고정돼 있어요? 움직여요? 움직이죠.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형성되는 가격이다 보니까 가격이 움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시가를 쓰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세법에서는 세금은 시가 대신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금액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 기준시가 또는 시가 표준액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오직 뭘 부과할 목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목적으로 정해놓은 금액이에요. 시가 대신 쓰려고. 그래서 국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국세청에서 정해놓은 금액을 뭐라고 하느냐면 기준시가라고 하고 지방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정해놓은 금액을 시가 표준액이라고 합니다. 용어를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때 기준시가하고 시가는 비슷해요. 단지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법률 용어가 다를 뿐이에요. 국세에서 사용하면 뭐라고 표현하는 거고 기준시가라고 표현하는 거고 지방세에서 사용하면 시가 표준액이라고 표현하는데 대표적으로 공시지가 있죠. 공시지가는
국세에서는 기준시가라고 표현하고 지방세에서는 시가표준액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시지가는 뭐에 대해서 나오는 금액이에요? 토지에 대해서 나오는 금액이에요. 지가니까. 그죠? 그러면 토지에 대한 실거래가가 확인이 안 되고 매매 사례나 감정가도 확인이 안 되면 뭘 사용하겠다고요? 공시지가를 사용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말이라고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좀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은 둘 다 원칙이 무슨 금액에 의한다? 실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거나 인정할 수 없을 때는 무슨 방법을 사용한다? 추계 방법을 사용하고 추계 방법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자만 따서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수업할 때 매, 감, 환, 기 하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겁니다. 반드시 함께 하셔야 돼요. 앞자만 따서 어떻게 외우시라고요? 매, 감, 환, 기 하고 외우시라고요. 시험지에서 자주 나와요. 그래서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그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느냐? 매감환기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매감환기는 내가 선택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용한다? 순차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라고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게 추계 순서, 매감환기 반드시 기억을 좀 하시고, 두 번째는 그중에서 요 환산가액은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양도에 대해서 물어봤으면 이 환산을 빼고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앞자만 따서 어떻게 돼요? 매, 감, 기가 되는 거죠. 앞자만 따서. 그러니까 매, 감까지는 취득이나 양도나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양도든 취득이든 매감까지는 순서가 똑같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요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죠. 항상 문제 풀 때 첫 번째 매감환기 순서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거부터 확인할 겁니다. 만약에 감매 환기 이런 식으로 나오거나 환매 감기 이런 식으로 문장이 나와요. 그럼 무조건 틀린 문장이에요. 됐죠? 두 번째는 매감환기 순서가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글자가 나와야 되는지 안 나와야 되는지. 자, 환산이라는 글자는 어디에서만 쓸 수 있는 글자다? 취득가액에서만 쓸 수 있는 글자다 이 이야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느냐면 요 환산이라는 가액을 왜 취득가액에서만 쓸 수가 있느냐면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기준시가 때문에 그래요. 기준시가. 잘 기억하셔야 될 게 항상 모든 결정은 양도가 1번입니다. 그리고 나서 취득을 정해야 됩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양도를 먼저, 양도가액을 먼저 픽스를 시킨 다음에, 고정을 시킨 다음에 취득가액을 잡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양도가액에 대한 실거래가 확인이 돼요. 그러면 당연히 뭘로 가야 돼요? 실거래로 가야 돼요. 그래서 실거래를 딱 고정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취득가액으로 넘어가서 취득가액에 대한 실거래가 확인이 돼요. 그러면 당연히 실거래에서 뭘 빼면 돼요? 실거래를 빼면 돼요. 됐나요? 근데 양도가액에 대한 실거래는 확인이 되는데 취득가액에 대한 실거래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매매 사례를 확인해 보니까 매매 사례가 확인돼요. 그러면 실거래에서 매매 사례를 빼요. 근데 매매 사례도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감정가를 확인해 보니까 감정가가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실거래에서 뭘 빼요? 감정가를 빼요. 문제는 실거래도 확인이 안 되고 매매 사례도 확인이 안 되고 감정가도 확인이 안 돼요. 그럼 뭘로 가야 되느냐면 기준시가로 가야 돼요. 근데 기준시가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지 같은 경우에는 뭘로 간다? 공시지가로 갑니다. 근데 공시지가가 낮게 잡혀요, 높게 잡혀요? 엄청 낮게 잡혀요.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6억에 사가지고 10억에 팔았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양도 차익이 얼마가 발생해요? 4억이 나와야 되는데 요건 입증이 되는데 요게 입증이 안 돼요. 그리고 매매 사례나 감정가도 확인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까요? 기준시가를 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시가를 조회해봤더니 기준시가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2억이고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4억으로 조회가 됩니다. 이건 어차피 조회하면 뜨니까. 그러면 10억에서 2억 빼면 양도 차익이
그래요. 엄청 센 거예요. 그럼 세금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기준시가라는 게 해당 관할관청에서 임의로 정해놓은 금액이다 보니까 굉장히 낮게 잡혀요. 그러면 양도 차익이 많이 발생하니까 세금이 너무 세죠? 이건 안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차피 국세청에서 지들 눈으로는 이런 가격 정도로 되겠지라고 정해놨으니까 그 가격 크기대로만 가자. 그러면 2억하고 4억이니까 취득하고 양도가 몇 배 차이가 나요? 2배 차이가 나죠? 그러면 거래 금액도 2배 차이 난 것처럼 계산하자 이야기예요. 2배 난 것처럼 계산하려면 얼마의 2배가 돼야 10억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5억으로 환산해라. 기준시가 크기대로. 그래서 얘를 환산가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억에서 5억 빼면 얼마예요? 5억이니까 비슷해지겠죠?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예를 들어서 내가 4억에 사가지고 10억에 팔았습니다. 그러면 양도 차익은 6억이 발생하죠? 그죠? 6억이 발생을 하는데 자, 환산가로 한번 계산을 해봐요. 환산가로. 기준시가 조회해서 그냥 환산가 크기대로 계산을 하면 환산가 나오니까. 근데 이렇게 계산하니까 얼마만 세금 내면 돼요? 5억만 세금 내면 되죠. 양도 차익이 1억만큼 줄어들었죠? 이런 경우도 일부러 실거래가를 신고를 안 해요. 그래서 환산가로 계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1억 차이면은 세금이 최소한 얼마 정도 차이가 나느냐면 2천만 원 차이 나요. 2천만 원 더 낼 거냐 말 거냐 이 차이가 발생한다고 여기서요. 좀 더 많이 잡게 되면 한 4천만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45%가 최대치니까. 네. 그러면은 그냥 단순 계산 방식 하나로 2천만 원 세금을 적게 낼 수만 있다면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겠죠. 그죠? 만약에 제가 이런 방식을 통해서 물론 여러분들한테 이 방식을 알려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면서 제가 한 2천만 원 세금 줄여드릴 테니까 수수료로 500만 원 주십시오라고 하면 주실 거예요, 안 주실 거예요? 그래요. 그게 세무사들이 돈 버는 방식이에요. 뭐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계산 방식 하나 가지고 돈을 벌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실제로 계산을 해서 뭐 실무에 나가서 써먹겠다? 그러려면 세법을 엄청나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냥 세무사한테 맡기고 돈 주고 맡기는 게 제일 좋아요. 좋긴 하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알고는 계시라고요. 네. 자, 왜 환산가를 쓰느냐? 실거래 등하고 기준시가하고는요. 너무 격차가 많이 나니까 실거래에서 기준시가를 빼는 경우는 없다. 됐나요? 마찬가지입니다. 양도가액에 대한 실거래가 확인이 안 돼요. 자, 양도가액에 대한 실거래가 확인이 안 돼서 뭘로 갔느냐? 기준시가로 갔습니다. 매매 사례로 갔습니다. 매매 사례로 갔습니다. 그러면 매매 사례를 딱 고정을 시킨 다음에 취득가액으로 넘어갔을 때 실거래가 확인돼요. 그러면 매매 사례에서 실거래를 빼요. 근데 확인 안 된다. 그러면은 매매 사례를 빼요. 그것도 확인 안 된다. 감정가액을 빼요. 근데 감정가액까지도 확인이 안 된다. 그러면 환산해 놓은 금액으로 빼라고요. 기준시가 쓰시면 안 되고. 마찬가지입니다. 감정가액으로 가더라도 취득가액은요. 실거래부터 순차적으로 찾아서 뺍니다. 대신 기준시가는 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기준시가를 쓸 수가 없으니까 뭘 만들어 놓은 거예요? 환산가액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실거래나 매매 사례나 감정가액이 다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뭘로 갔어요? 기준시가로 갔어요. 그러면 기준시가에서 실거래 빼면 역시 계산식이 안 맞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 한해서만 뭘 빼는 거예요? 기준시가를 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거예요. 자, 양도가액이 실거래나 매매 사례나 감정가액에 따르면 취득가액도 실거래, 매매 사례, 감정가액, 환산가액에 따르고 기준시가라는 말 쓰시면 안 돼요.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인 경우에만 취득가액은 죽었다 깨어나도 뭘로 계산한다? 기준시가로 계산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셔야 돼요. 항상 순서가. 아셨어요? 네, 꼭 기억을 좀 하시고 그래서 추계 순서도 정확히 기억을 하시고 적용 방법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자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이 어떻게 계산한다? 실거래가로 하되
실거래가가 확인되지 않으면 추계 방식을 적용한다. 그때 추계 방식은 매각만기를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그중에 환산가액은 취득가액에서만 적용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이때 양도가액이 실거래나 매매사례나 감정가액으로 정하면 취득가액도 실거래나 매매사례나 감정가액이나 환산가액 중에서 정해져야 되고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면 취득가액은 죽었다 깨어나도 뭘로 계산한다? 기준시가로 계산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정리가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양도가액하고 취득가액이 정해졌으면 마지막으로 뭘 잡아야 되느냐? 기타 경비를 잡아야 되는데 요 기타 경비는 취득가액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양도가액에 의해서 뭐가 결정이 되고 취득가액이 결정이 되고 그러니까 양도가액이 이 세 개 중에 하나로 잡히면 취득가액은 이 네 개 중에 하나로 잡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취득가액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요? 기타 경비가 달라져요. 기타 경비가. 즉 다시 말해서 자본적 지출액이나 양도비가 비용 처리가 되려면 취득가액이 실거래로 가야 돼요. 왜냐? 이게 실제로 지출된 돈이니까 그래요. 그러면 실제로 지출된 돈들을 비용 처리하려면 취득가액도 실제로 뭐한 걸로 가야 돼요? 지출된 걸로 가야죠. 근데 만약에 취득가액이 추정 방식에 의해서 계산이 됐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경비도요. 실제 지출된 게 아닌 추정 방식으로 계산한 걸 적용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계산공제라 그래요. 계략적으로 산출한 금액이 있습니다. 계략적으로 산출했다고 그래서 뭐라고 해요? 계산공제라 그래요. 이 금액을 공제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지금 이러한 식으로 라인을 그려놨는데 자, 지금 이 라인을 넘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요 내용과 이 라인을 넘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건 앞에 거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 소리예요. 양도가액에 따라서 취득가액이 바뀝니다. 그리고 취득가액에 따라서 기타 경비가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어요? 네. 그래서 이걸 자 설명은 이렇게 드렸고 여러분께서 몇 번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적어보시면서. 계산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 여기예요. 양도소득세 계산 문제가 세법에서 계산 문제가 보통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많이 나오면 두 문제가 나오는데 그중에 한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좀 더 단순화시키겠습니다. 좀 더 단순화시켰을 때 자, 양도가액에서 뭘 공제해서 필요경비를 공제합니다. 그때 필요경비는 뭐가 들어가느냐면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잔액이 나오면 뭐라고 하고 차손이라고 하고 플러스 잔액이 남으면 차익이라고 하는데 모든 결정은 양도가 1번이고 취득이 2번이고 기타가 3번입니다. 그래서 양도가액부터 산정을 하는데 양도가액 원칙이 실거래입니다. 실거래가 확인되지 않으면 매매 사례로 갑니다. 매매 사례도 확인되지 않으면 감정가로 갑니다. 근데 감정가도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갑니다. 그리고 이 기준시가에서 선을 그으신 다음에 취득가액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취득가액도 원칙은 실거래입니다. 실거래가 확인되지 않으면 매매 사례입니다. 매매 사례도 확인되지 않으면 감정가액입니다. 감정가액도 확인되지 않으면 환산가액으로 갑니다. 단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면 취득가액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기준시가입니다. 그리고 요 실거래에서 선을 그은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가서 취득가액이 실거래로 갔을 때만 뭐가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가 비용 처리가 됩니다. 하지만 취득가액이 매매 사례로 가거나 감정가액으로 가거나 환산가액으로 가거나 기준시가로 갔으면 무조건요. 계산 공제한 금액이 비용 처리가 됩니다. 계산 공제한 금액이. 이 식을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연습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양도가액이 실거래면 취득가액은 실거래 확인되지 않으면 매매 사례 확인되지 않으면 감정가액 그래도 확인되지 않으면 환산하십시오. 양도가액이 매매 사례여도 취득가액은 실거래부터 순차적으로 확인해서 적용하십시오. 양도가액이 감정가액이어도 취득가액은요.
실거래부터 순차적으로 확인해서 적용하십시오. 단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면 취득가액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기준시가입니다. 그리고 취득가액이 실거래일 때만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가 비용 처리가 되고 매각만기로 갔을 때는 그때는 무슨 금액이 따라옵니다. 계산 공제한 금액이 따라옵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아셨어요? 참고로 이때 계산 공제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느냐면 요 금액의 3%로 계산을 해요. 이 금액에. 그러니까 무슨 당시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딱 3% 잡아줍니다. 3%.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플러스 기타 경비를 빼서 차익을 구하시면 되는데 양도가액에서 실거래, 매매사례, 감정가액, 기준시가, 취득가액에서 실거래, 매매사례, 감정가액, 그 다음에 기준시가, 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비용이 이렇게 있는데, 자, 양도가액에 대한 실거래는 확인이 안 되고, 매매사례가는 10억이고, 감정가는 8억입니다. 기준시가는 4억이고, 네. 취득가액에 대한 실거래는 6억이고, 매매사례는 7억이고, 감정가는 확인이 안 됩니다. 기준시가는 2억이고, 네. 그리고 나머지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가 1억이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주어진 자료가 이렇다. 양도 차익을 구해라. 그러면 일단 양도가액 얼마? 그래요. 10억. 됐죠? 취득가액 얼마? 6억. 기타 경비 얼마? 1억. 네. 그래서 3억. 이게 계산식 문제. 됐나요? 네. 자, 지금 똑같은 조건에서 취득가액에 대한 실거래가 확인이 안 되고 매매 사례도 확인이 안 되고 감정가도 확인이 안 됩니다. 자, 이런 상황으로 한번 가보죠. 자, 양도 차익을 구해라. 양도가액 얼마? 양도가액 얼마? 얼마? 왜 4억이에요? 10억이죠. 이거 보시면 안 된다니까요. 여기부터 확인해야 된다니까요. 10억이죠? 자, 10억 나왔으니까 이제 취득가액으로 갑니다. 실거래. 없네요. 매매 사례. 없네요. 감정가액. 없으니까. 그렇죠. 환산하라고요. 환산. 이거 쓰시면 안 되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몇 배? 2배. 2배니까 여기도 2배. 얼마? 5억. 1억은 비용 처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대신 얼마? 이 금액의 3%. 이 금액의 3%니까 600. 600이잖아요. 30%면 6천이었을 것이고 600이죠? 그러니까 양도 차익은 4억 9,400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시험 문제예요. 이게. 이해되셨죠? 제가 일부러 환산가를 안 적어준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시험 문제에서 양도가액에 대한 자료를 이렇게 주고요. 취득가액에 대한 자료를 이렇게 줘요. 계산 문제에서. 취득가액에 대한 실거래, 매매사례, 감정가가 다 확인 안 된다고 줘요. 그리고 기준시가만 딸랑 던져줘요. 그러면 대부분은 다 기준시가로 가요. 환산가를 계산한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식을 알고는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서 튀어나올지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 라인을 넘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누구의 선택인 거예요. 이 라인을 넘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요. 양도의 선택인 거지 취득의 선택이 아니에요.
취득은 절대 이 라인을 넘어가고 말고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양도에 따라서 바뀌는 거지.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은 다시 자, 예를 들어서 실거래 확인 안 되고 매매 사례 확인 안 되고 감정가액 확인 안 되고 여기도 실거래 확인 안 되고 매매 사례가액 3억으로 잡혀 있고 감정가 4억으로 잡혀 있고 자본 측 지출하고 양도비 1억이고 주어진 자료가 이렇다. 그럼 양도가액 얼마? 4억. 취득가액 얼마? 그래요. 2억이라고요. 다 필요 없다고요. 그럼 기타 경비 얼마? 600. 다 필요 없다고 이것도. 그러면 얼마? 1억 9,400인 거죠. 1억 9,400.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만 몇 번 연습하시게 되면은 양도소득 계산 문제 다 끝나는 거예요. 이걸로 끝이에요.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약간 좀 복잡해지는 것은 있긴 해요. 약간 좀 복잡해지는 게 있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실거래가가 20억, 매매 사례가가 21억, 감정가는 확인 안 되고, 네. 그다음에 기준시가는 5억하고 10억 그냥 좀 계산상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잡고, 그다음에 여기는 실거래가 확인 안 되고, 매매 사례 확인 안 되고, 감정가 확인 안 되고, 자 여기는 4억 잡아가겠습니다. 너무 많다. 여기는 그냥 1억 잡을게요. 1억. 자. 이 상태에서 양도 차익을 구해라 라고 주어집니다. 그러면 양도가액 얼마? 20억. 그죠? 취득가액은? 실거래 확인 안 되고 매매 사례 확인 안 되고 감정가 확인 안 됐으니까. 그렇죠. 환산하시라고요. 몇 배? 2배니까 여기도 2배. 얼마? 10억. 됐어요? 네. 그 다음 나머지 경비. 나머지 경비 1,500. 1,500이잖아요. 몇 프로? 3%니까 무조건 3%로 고정돼 있어요. 됐죠? 그러면 양도 차익 얼마? 9억 8,500. 됐어요? 근데 얘가 고가주택입니다. 하나 더 가야죠. 그렇죠? 1세대 1주택으로서 2년 이상 보유했습니다. 그러면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없다? 못 받습니다. 고가주택이니까. 12억이 넘었으니까. 그러면 얼마에 대해서 과세한다? 12억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한다. 그러니까 곱하기 20분의 8. 이것까지 해야죠. 그럼 40%니까 20분의 8이면 40%잖아요. 4, 5, 20, 4, 8에 32, 그 다음에 4, 9, 36. 그러니까 3억 9,400만 원. 3억 9,400만 원. 이게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나오면은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건데 그닥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까지 나왔던 계산 문제는 전부 다 환산가액 계산하는 문제예요. 환산가액. 거기에다가 뭘 하나 추가하느냐. 계산 공제가 이제 들어가니까. 그죠? 나 환산가액은 어려운 게 없어요. 기준시가 어차피 주어지니까 기준시가 딱 크기대로만 계산하면 되고 계산 공제는 무조건 몇 프로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3%. 근데 계산 공제 계산할 때 다 어디서 실수하느냐. 지금 10억까지 계산을 했잖아요. 여기에다가 3%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틀리신 분. 두 번째는 이 금액에 또 3% 하신 분이 있어요.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답이 틀리게 나와요. 그러니까 몇 번 계산해 보다가 답이 안 나오니까 이제 포기를 하고 그냥 찍는 거죠. 그럴 바에는 처음부터 그냥 찍는 게 낫죠. 그렇잖아요. 아니 시간만 낭비를 했을 뿐이잖아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도 되게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 계산 문제로도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요 식만 완벽하게 정리를 해주시게 되면은 어지간하면은 99%는 다 풀어낼 수 있습니다. 아셨어요? 응용만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 응용은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알려드릴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아시겠나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우리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을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다 원칙이 뭘로 계산한다? 실거래가로 계산합니다. 원칙은 당연히 실거래가로 계산하되 그 실거래가를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으면 무슨 방법을? 추계 방법을 어떻게? 순차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추계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을 하고 그때 추계 순서는 매, 감, 환, 기 이러한 순서대로 갑니다. 됐어요? 네, 매감환기 순서대로 갑니다. 자, 그리고 양도가액 자체를 양도가액을 실거래나 매매사례나 감정가액으로 따랐다. 그러면 취득가액도 당연히 뭘로 따라야 되고 실거래나 매매사례나 감정가나 환상가액에 따르고 그죠? 양도가액이 실거래 매매사례 감정가액에 따르면 취득가액도 실거래 매매사례 감정가액 환상가액에 따르라고요. 그 다음에 양도가액을 뭘로 갔으면 기준시가로 갔으면 취득가액도 뭘로 가라? 기준시가로 가시라고요. 이 표현 자체가 여기서 나오는 거라고요. 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뭐 나머지 부분은 지금 배울 내용은 아니니까 놔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뭐 자본적 지출하고 양도비가 있다고 그랬죠 아까? 그죠? 취득가액을 실거래로 계산했을 때 비용 처리되는 게 자본적 지출하고 양도비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자본적 지출이나 양도비가 비용 처리가 되려면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증빙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때 그 증빙이 그 지출에 관한 증명 서류를 말하는데 이게 뭐냐면 세금 계산서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세금 계산서가 있어야 가능한데 자, 인테리어 업체에서 세금 계산서를 잘 끊어줘요, 안 끊어줘요? 잘 안 끊어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세금 계산서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금융거래 증빙 서류가 있으면은 비용 처리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금융거래 증빙 서류라는 게 뭘 말할까요? 현금 영수증이나 통장거래 내역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현금 영수증이나 통장거래 내역서를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에게 이체했다라는 거래 증명이 나오죠. 그리고 업체명이 나올 거 아니에요. 상대방 이름이 나올 거니까 그걸 조사를 하겠다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이게 두 개 다 있어야 된다.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된다.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하, 거, 나니까. 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요경비 계산공제액은 얼마? 몇 프로? 3%. 네. 3%.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제가 지금 건너뛰면서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 과정은 기본 개념에 대해서만 지금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세세한 내용은 좀 뺐어요. 일단 요거부터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면 나중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훨씬 수월하게 따라올 수가 있으니까 잘 보고 준비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까지 빼서 차익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차익에서 이제 뭘 해줘야 돼요? 뭘 빼줘야 돼요? 순서가. 장특공제 빼줘야 되죠? 가, 필, 차, 트, 소, 기, 과. 지금 양도가액에서 뭘 빼서? 필요경비를 빼서 여기까지 지금 계산이 왔다고요. 그죠? 그럼 차익까지 왔으니까 이제 뭘 빼줘야 돼요? 장특공제 빼줘야 되죠? 네, 잠시 쉬었다가 요 장기부의 특별공제부터 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갈게요.